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이 트럼프의 공격적이고 변덕스러운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 달러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최소한 달러의 지배력을 크게 약화시키거나 심하게는 달러 시대의 종말까지 앞당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미국 싱크탱크인 OMFIF의 미국 의장이며 과거에 미국 재무부 관료를 지냈던 마크 소벨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역 전쟁은 트럼프 행정부가 나머지 세계를 향해 보내는 경멸의 사례일 뿐이다. 신뢰받는 파트너이자 동맹국이 되는 것이 미국 달러의 지지력을 지지하는 핵심 기둥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바람에 날아가 버렸다라고 말이죠. 이 달러의 힘은 결국 동맹으로부터 나옵니다. 국제 결제 시장에서 달러를 적극적으로 써줘야 기축 통화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트럼프가 아군 적군 가리지 않고 관세 폭탄을 무차별 난사하는 바람에 이 달러의 지배력의 근간이 되는 동맹국들로부터의 신뢰가 깨졌다는 말이죠. 파이낸셜 타임스 역시 트럼프의 충격적인 관세 정책으로 촉발된 트럼프 쇼크가 달러에 대해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라고 지적합니다. 첫째는 트럼프 쇼크로 인한 달러 약세가 얼마나 더 진행될 것인가. 둘째는 미국 자산 시장에서 외국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경우 글로벌 경제와 금융 시스템에서 달러의 지배력이 얼마나 악화될 것인가입니다. 사실 달러 약세라든지 달러의 지배력 약화 이런 소식들은 이미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궁금하지 않아요. 문제는 트럼프가 그만두거나 혹은 지금이라도 관세 놀이를 중단한다고 했을 때 과연 미국의 달러 지배력이 회복될 수 있느냐는 것이 저는 더 궁금하거든요. 회복만 가능하다면 까짓것 트럼프의 시대는 고작 2년도 채 남아있지 않습니다. 달러를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거의 총궐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의 레임덕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빨리 올 것이고 그 이후에는 사고를 함부로 치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걱정스럽게도 블룸버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EU 내부에서 트럼프와의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미국과의 관계를 과거로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말이죠. EU가 미국을 제외한 대한시장을 이미 모색하기 시작을 했고 남미, 중동, 중국 등에서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무역협정 협상이 개시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EU는 지난 10일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발표를 했어요. 중국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를 폐기할 수 있다는 전제로 한 협상을 시작한 거예요.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의 첨단 기술과 산업 역량을 견제하자는 취지의 이른바 디리스킹을 미국이 주도했었고 유럽은 미국이 하자는 대로 중국산 전기차의 최고 45.3%의 고율 관세를 부과한 상황이었잖아요. 하지만 트럼프가 맹방인 유럽까지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제 적어도 유럽 차원에서의 중국에 대한 디리스킹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죠. 미국은 유럽과 힘을 합쳐서 빠르게 성장하는 중국을 통제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유럽이 중국과 오히려 붙어버리면 중국에게 패권을 내어줄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아울러 EU는 아랍에미리트와 같은 작은 개별 국가와도 무역 협상을 시작했어요.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10일 무하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의 요청을 수락해서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인 이른바 세파를 위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요. EU가 아랍에미리트가 요청을 해왔어도 수락하지 않았었어요. 중동 국가 하나씩 상대하는 것보다는 GCC라고 하죠. 걸프 협력회의 전체와 협정을 맺기를 희망했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EU 상품 수출의 20%를 차지했던 이 미국 시장의 무역 장벽이 구축되자 이제는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전환이 된 것이죠. 맹방이었던 유럽이 이렇게나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했으니 달러 가치는 더 빠른 속도로 추락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폴로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토르스텐 슬록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19조 달러의 미국 주식 그리고 12조 달러의 미국 국채와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런 투자 자산들이 투매 위험에 빠졌다라고 주장합니다. 미국과 교역을 한다라는 가정 아래 달러 자산도 필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미국과 교역이 막혀버린다면 굳이 미국 자산을 보유할 필요성도 그만큼 적어지거나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 쇼크로 촉발된 무역 장벽은 결국 미국 자산에서의 엑소더스를 만들게 되고, 이는 거의 한 세기 동안 지속되어 왔던 이 달러의 지배력을 크게 훼손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인 것이죠. PGIM 채권의 공동 최고 투자 책임자인 그레고리 피터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 달러는 거의 100년간 전 세계 준비 통화로서 혜택을 누려왔는데 그걸 뒤흔드는데 채 100일도 걸리지 않았다라며 이 트럼프를 맹비난합니다. 그럼 좀 궁금해지죠. 거의 대부분인데요. 정말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이 달러의 위해를 가하고 있는 트럼프 행동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주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모두들 하나같이 달러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쪽으로만 행동을 하는 걸까요? 트럼프의 가신들은 몽땅 그에 대한 추종자만을 뽑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트럼프는 물론이고 그가 뽑아놓은 대부분의 관료들은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혜택보다는 비용이 훨씬 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수요가 많다 보니 과도하게 달러가 강세를 나타나게 되고, 그로 인해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약화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시작부터 심하게 틀렸죠. 이미 제가 여러 차례 거론해 드렸습니다만 기축통화는 오히려 트리핀의 딜레마에 빠져서 점차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기축통화라서 달러가 강해진다라는 주장은 글쎄요, 어느 학파에서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달러를 발행해서 남의 나라 재화를 사오는 과정에서 무조건 무역수지나 경상수지는 적자가 될 수밖에 없고, 또한 누적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축통화는 점점 약해지는 게 맞아요. 다만 그렇게 약해지는 달러의 힘을 보강하기 위해서 과거에 오일 샥도 만들었고, 비트코인이나 또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도 만들어서 이 달러의 비축 수요를 창출해냈다라는 말씀도 제가 드렸었습니다. 미국을 책임지는 관료라는 사람들이 트리핀의 딜레마와 같은 아주 기초적인 상식도 갖추지 못하고 있으니 이 달러 강세로 인한 집단 피해 망상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미국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진 것은 달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달러를 발행해서 외국의 재화를 사다 쓰는 것이 훨씬 더 싸게 먹히기 때문에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이죠. 보세요. 스페인이나 영국, 프랑스, 과거에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든가요? 하나같이 제조업이 없어요. 스페인에서 뭘 만듭니까? 자라? 그런 거 말고 좀 제대로 된 제조업이 있나요? 프랑스도 그냥 와인이나 만들고 그 외 관광 수입이 좀 많을 뿐이죠. 영국은 살아남기 위해서 금융산업을 발전시켰고요. 미국 역시 과거에는 러스트벨트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강성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971년 전후로 달러의 세계 지배력이 좀 확장되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반대로 미국의 제조업은 빠르게 쇠퇴하기 시작한 것이죠. 잉크하고 종이만 있으면 달러를 발행해서 자동차도 사오고 선박, 반도체 같은 것들을 공짜로 가져올 수 있는데 굳이 미국에서 삽질해 가며 만들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기축통화의 저주 아니겠습니까? 기축통화를 갖고 싶다면 제조업의 쇠퇴는 결코 피할 수 없어요. 제조업을 강화시키려거든 기축통화를 놔야만 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트럼프는 기축통화로서의 패권은 강화하고 싶다고 늘 말하고 다니면서도 제조업을 강화시키겠다고 하니 이건 마치 남자가 되고 싶다, 그런데 난 여자고 싶다, 이런 주장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에서 지금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완장을 차고 있는 스티브 미란이라는 사람이 지난주 연설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달러에 대한 높은 수요가 차입 비용을 낮게 유지시켜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외환 시장을 왜곡시켜온 것 역시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 기업들과 근로자들은 지나친 부담을 져야만 했고, 미국 제품과 노동력은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잃게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미국의 경제를 자문하는 사람이에요. 자문위원회 대표가 이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으니 그 외 사람들 생각은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관세 놀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고, 결국 그들이 세워놓은 미국의 무역 장벽에 의해 달러 가치가 쇠락하기 시작한 것이죠. 실제로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 지난 3개월 동안 달러는 속절없이 무너져 왔습니다. 지난주에만 6개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는 2.8%나 떨어졌는데요. 이는 지난 30년 동안 7번째로 큰 주간 하락률이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올 들어서만 8.2% 추락했죠. 골드만삭스는 향후 12개월 내에 유로화 대비 달러 가치가 대략 6% 전후로 더 하락할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정부의 부정적 생각이 그동안 미국 자산이 누려왔던 특권을 잠식시키고 있으며 이는 미국 자산의 수익률과 달러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반전되지 않는다면 미국 자산의 수익률과 달러에 대한 하방 압력이 계속될 수도 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에버코어 ISI의 수석 애널리스트 사라 비안치는 조금 더 솔직하게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서 몇 가지는 후퇴를 했지만 이미 미국에 대한 광범위한 신뢰 상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관세에서 훨씬 더 전면적인 후퇴를 한다고 해도 더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이것이 우리의 진짜 걱정이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유럽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과 자유무역 협정을 시작했고 중국 역시 이 기회를 틈타서 영역을 넓히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을 포위하려는 노력은 물 건너 가버렸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이미 행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당장 관세를 모두 철회한다고 해도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정확하게 달러의 시대는 얼마나 남아있을까요? 1767년이었죠. 애던 퍼거슨이라는 사람이 쓴 Essay on the History of Civil Society라는 그 에세이에서 역사적으로 부채 원리금 상환이 국가 안보 지출을 넘어서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이 국가 부채가 위험한 단계에 진입하면서 결국 세계 패권을 내어주게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적 함대를 앞세워서 한때 세계 주인이 되었던 스페인이 1650년대 그런 일이 있었고요. 1780년대에는 프랑스가 그들의 전철을 밟았고 1870년대에는 영국에서도 이자 비용이 안보 지출을 넘어섰어요. 일반적으로 70년에서 한 100년 정도면 기축통화로서의 수명은 다했었죠. 자, 그런데 미국이 지금 그 분기점에 와 있는 겁니다. 작년 기준 연방정부의 순이자 비용이 8,817억 달러였는데요. 그의 국방 지출이 8,747억 달러였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국방비에 들어가는 지출보다 이자로 나가는 지출이 더 커진 거죠. 게다가 의회 예산처에서는 현재 법안 하에서 이런 추세가 2050년까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추정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대책 없이 마구 쓸 계획만 세워두고 있기 때문이죠. TCJA라고 있습니다. Tax Cut and Job Act라고 하는데요. 감세한 연장과 5조 달러 규모의 부채 한도 상한을 그런 내용을 담은 예산안이 4월 5일 날 상원을 통과했잖아요. 이어서 4월 10일에는 하원마저 통과가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TCJA 연장에 3조 8천억 달러를 배정하고 재정위원회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조 5천억 달러의 적자 그리고 다른 부처들의 5,210억 달러의 추가 적자를 용인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2034년까지 총 5조 8천억 달러의 추가 재정 적자를 용인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얼마나 큰 규모일까요? 미국 정부의 예산과 재정에 대한 비영리 연구기관인 CRFB, 그러니까 미국 연방예산위원회의 분석 내용에 따르면 이번 최종 통관 결의안은 CRFB가 추정한 이자 비용 1조 1천억 달러가 더 추가로 포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 2034년 회계연도까지 최대 6조 9천억 달러의 추가 부채 부담을 유발하게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되면 GDP 대비 정부의 부채 규모는 올해 말에 100% 수준이었잖아요. 이게 2034년에는 무려 134%까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는 부채 규모가 기존의 예상치 대비 2배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2055년 회계연도까지 이번 예산 결산안이 45조 달러 규모의 추가 부채를 허용하게 될 경우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은 211%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근데 이것도 매우 보수적인 추정치예요. 만약 2034년까지 그 이후까지 추가 감세와 국방, 이민 지출 증가분들이 영구적으로 연장된다면 2055년까지 최대 60조 달러까지 부채가 증가할 수 있고 이는 미국의 GDP 대비 정부 부채 규모가 230%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때가 되면 요 부채하고 이자하고 서로를 키우려는 이른바 부채 이자 스파이럴이 발생하면서 미국은 돌이킬 수 없는 재정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것이 CRFB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2055년, 그러니까 앞으로 30년 정도 후에는 미국이 심각한 재정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이고, 그 이후에는 달러의 세상도 끝이 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달러는 결국 향후 30년 이내로 죽는 걸까요? 그럴 리가요. 전 세계인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기축통화는 무조건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뭔가 끊임없이 거래를 하고 살아야만 하는데, 거래할 때 결제 수단이 없다면 이거 석기 시대나 다름이 없잖아요. 좋습니다. 30년 이내로 달러가 사라진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있습니까? 유로화가 있잖아. 정부가 통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애시당초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위안화는요. 인권에 대한 보장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역시 자격이 없습니다. 금이나 스위스 프랑화, 일본 엔화는 세계를 모두 커버하기에는 너무 유동성이 작고요. 암호화폐는 자체 변동성이 커서 화폐로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암호화폐를 모두 더해도 2조 7,60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애플 달랑 한 종목의 시총인 2조 9,600억 달러보다 작아요. 미국이 아무리 트럼프 때문에 망조가 들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전 세계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군력이 중요했었지만 오늘날 기축통화 유지의 가장 중요한 필수 조건은 이 여러 나라에서 각국에서 생산된 재화를 사줄 수 있는, 흡수해 줄 수 있는 거대한 시장이 필요해요. 지금 미국을 대체할 만한 시장, 단일 시장은 없습니다. 간헐적으로 금융위기를 만들어 왔었기 때문에 미국 달러는 전 세계 공식 외환 보유고의 57% 이상을 점유하고 있고요. 특히 어느 나라에서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대부분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합니다. 달러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만기에는 반드시 달러로 갚아야만 하죠. 사실 달러 종말로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틈만 나면 비집고 오르던 이 단골 이슈였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달러는 대안을 새롭게 만들면서 더욱 지배력을 강화해 왔었죠. 물론 트럼프가 달러의 단명을 재촉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 달러의 세계 지배력 측면에서는 분명 어느 정도 치료할 수 없는 상처가 났을 것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2055년도에 미국 달러가 수명을 다한다면 이미 달러를 대신할 만한 대안통화가 현재 나와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영국이 기축통화로서 수명을 다해가고 있을 때 달러가 이미 전면에 나서고 있었듯이 달러가 천천히 후퇴하고 대신 대안통화가 떠오르는 모습이 지금 이미 나타나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하지만 지금 달러를 대신할 수 있는 안전한 대안통화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전혀 흔적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30년 그 이후에는 어찌 될지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향후 1, 20년 이내에 달러가 죽을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라는 판단입니다.